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제가 나가게 해드립니다. 엔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 때문에 아들에게 죽음으로 내몰린 한 남자와 부모 없이 자랐지만 바르게 자란 한 남자의 헌신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계절의 시계 바늘이 어느덧 늦가을의 끝자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원 외곽, 도심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닿지 않는 국도변에는 유독 일찍 어둠이 찾아옵니다. 앙상하게 마른 가로수 가지들이 제법 매서워진 칼바람에 부딪혀 서걱거리는 소리를 내면 지나가던 들고양이들도 몸을 웅크리며 따뜻한 굴을 찾아 숨어들기 바쁜 시간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휴식을 찾아 멈추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멈추지 않는 기계음이 들려오는 곳이 있습니다. 칠이 다 벗겨져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조차 가늠하기 힘든 함석 지붕 위로 형제. 카센터라는 낡은 간판이 위태롭게 매달려 삐걱거립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들리는 그 둔탁한 금속성은 마치 이 낡은 공간이 내뱉는 고단한 기침 소리 같기도 합니다. 형제라는 다정한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이곳을 지키는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유리창 너머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이 이 외딴 섬 같은 공간이 아직 깨어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입니다. 32. 이정우. 리프트 아래 어둠과 기름때가 뒤엉킨 좁은 공간에 그가 누워 있습니다. 그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굳은 살이 박이다 못해 마치 나무 껍질처럼 단단해진 손바닥, 손톱 밑 깊숙이 파고든 검은 기름때는 아무리 독한 비누로 씻어내도 지워지지 않는 그의 문신과도 같습니다. 그는 지금 낫다 못해 폐차 직전인 소형차의 배를 가르고 그 복잡한 내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를 만지는 그의 손길은 투박해 보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조심스럽습니다. 마치 아픈 환자의 환부를 어루만지는 외과 의사의 손길처럼 말이죠. 그는 기계의 차가운 금속성 너머에 있는 미세한 떨림을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차 주인은 허리가 구역질이 날 정도로 굽은 칠순의 할머니입니다. 그녀는 카센터 한 구석, 난로도 없는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정우의 등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솜조끼는 솜이 다 죽어 납작하고 손에 꼭 쥐고 있는 장바구니는 오늘 장사가 시원치 않았는지 가벼워 보입니다. 할머니의 시선은 정우의 손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불안과 걱정, 그리고 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뒤엉켜 있습니다. 할머니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목소리가 파르르 떨립니다. 읍내에 있는 큰 정비소에 갔더니 엔진을 통째로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는군요. 수리비만 100만 원이 넘게 나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남을 팔아 하루 몇만 원 버는 게 고작인 노인에게 100만 원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무게였을 겁니다. 이 차가 멈추면 당장 내일 새벽 시장에 나갈 수 없고 그러면 겨울 난방비를 마련할 길이 막막해진다고 할머니는 울먹이며 하소연합니다. 정우는 대답 대신 묵묵히 렌치를 돌립니다. 기, 캉. 차가운 금속음이 정적을 가르고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정우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납니다. 그는 엔진룸 깊숙한 곳, 먼지와 기름때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엔진은 멀쩡했습니다. 문제는 엔진룸 구석, 새끼손가락만 한 산소 센서 배선 하나가 끊어져 덜렁거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순간 정우의 미간이 좁혀집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읍내 정비소 사장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노인이 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간단한 배선 수리를 엔진 교체로 부풀려 배를 불리려 했던 얄팍하고 더러운 상술. 정우는 그 기만행위가 몹시 역겹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고장나면 고장난 대로 정직하게 멈춰섭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언제나 그 기계를 만지는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치익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정우의 손에 들린 인두기 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매캐한 남 냄새가 코끝을 스치지만 정우에게는 이 냄새가 밤 냄새보다 익숙합니다. 끊어진 전선을 잇는 그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습니다. 툭 하고 배선을 고정하고 절연. 테이프를 감는 마무리 동작까지 군더더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숙련공의 솜씨입니다. 시동을 걸자 쿨럭거리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했던 엔진 소리가 불응하고 힘차게 돌아옵니다. 죽어가던 짐승의 심장이 다시 뛰는 듯한 건강하고 규칙적인 박동 소리입니다. 정우가 장갑을 벗고 리프트에서 내려옵니다. 기름 묻은 작업복 소매로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벌떡 일어납니다. 주름진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얼마나 달라고 할까, 수리비가 모자라면 외상이라도 부탁해야 하나, 노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정우가 무뚝뚝한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다 됐다고 말이죠.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되묻습니다. 벌써 다 고친 거냐고, 엔진을 간 게 아니냐고 말입니다. 정우는 담담하게 설명합니다. 엔진은 아주 튼튼하다고, 그저 센서 선 하나가 쥐가 갉아먹은 듯 끊어져 있었을 뿐이라고요. 부품값은 들어가지 않았으니 기술료로 딱 10,000원만 주시면 된다고 말합니다. 순간 카센터 안에 정적이 흐릅니다.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100,000원이라는 거대한 바위가 단돈 10,000원이라는 깃털로 변해버린 순간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기술자의 양심이라는 희귀한 가치가 발휘된 순간입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정우의 얼굴과 씩씩하게 돌아가는 자동차 엔진을 번갈아 쳐다봅니다. 안도감에 다리가 풀리는지 털썩 의자 모서리를 붙잡고 주저앉을 뻔하셨네요. 할머니는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헝겊으로 만든 낡은 지갑을 꺼냅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지갑을 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들이 짤랑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그녀는 꼬깃꼬깃 구겨진 지폐를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펴서 정우에게 건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를 뒤적거려 무언가를 더 꺼내놓습니다. 하얀 가루가 묻은 박하사탕 2알입니다. 아마 시장통 어느 가게에서 덤으로 얻었을 그 흔하디흔한 사탕이 지금 이 순간 노인에게는 현금보다 더 귀한 감사의 표시이자 마음의 증표였을 겁니다. 할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기술자가 어디 있느냐며 내 아들 같아서 마음이 쓰인다며 정우의 투박하고 기름진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노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 정우는 그 온기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합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손길이 생각나서일까요? 그는 쑥스러운 듯 시선을 피하며 어서 가시라고 날이 춥다고 말합니다. 할머니의 낡은 차가 경쾌한 배기음을 내며 국도변의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붉은 미등이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정우는 한참이나 바라봅니다. 그는 손에 들린 10,000원짜리 지폐와 박하사탕을 내려다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름을 뒤집어 쓰고 번 돈이 고작 10,000원입니다. 남들이 보면 바보라고 미련 곰탱이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우는 박하사탕 껍질을 까서
입에 넣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싸하고 달콤한 맛. 그 맛이 씁쓸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낭만은 짧고 현실은 깁니다. 정우가 채 사탕을 다 녹여 먹기도 전에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따르릉, 따르릉. 정적을 깨는 그 소리가 마치 공습 경보처럼 날카롭게 정우의 신경을 긁습니다. 정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발신자 표시 화면에 뜬 번호. 저장되어 있지 않지만 뇌리에 문신처럼 박혀버린 그 번호. 마치 뱀의 눈처럼 번뜩이는 붉은 숫자들이 정우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정우는 무거운 납덩이를 들어 올리듯 수화기를 듭니다. 차마 여보세요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아 침묵하고 있자 수화기 너머에서 건조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훅 치고 들어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배려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오직 돈을 받아내겠다는 집요한 목적 의식만이 서려 있습니다. 상대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정우의 속을 긁어놓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느냐고, 달력 볼 줄은 아느냐고 묻습니다. 이자만 벌써 3달이 밀렸다는 독촉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정우의 가장 아픈 영린을 건드립니다. 할아버지 병원비 3천만 원. 땅을 파서 빌려준 돈이 아니지 않냐며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돈을 갚아야 할 것 아니냐는 잔인한 으름장이 이어집니다. 정우는 입술을 깨뭅니다. 입안에 박하사탕이 와드득 소리를 내며 부서집니다. 깨진 사탕 조각이 잇몸을 찔러 비릿한 맛이 느껴집니다. 3천만 원.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아버지.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평생을 국가에 헌신했지만 말년에 찾아온 병만은 그 강인했던 군인을 속수무책으로 무너뜨렸습니다. 할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정우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했습니다. 사체라는 늪에 발을 들여놓는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결국 떠나셨고 남겨진 손자에게는 감당하기 벅찬 빚더미와 이 낡은 카센터만이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정우는 쥐어짜듯 대답합니다. 알고 있다고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든 융통해 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코웃음을 칩니다. 다음 주라는 말은 믿지 않는다고 당장 이번 주까지 입금이 안 되면 카센터에 있는 리프트며 공구들 숟가락 하나까지 모조리 압류 딱지를 붙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콩팥이라도 팔 자신 없으면 서두르는 게 좋을 거라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모욕적인 말을 남기고 전화는 끊어집니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끊어진 신호음만이 텅 빈 사무실을 공허하게 채웁니다. 정우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조금 전 할머니에게서 느꼈던 따뜻한 보람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현실의 냉기만이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고작 10,000원을 벌어 양심을 지켰지만 그 양심이 이자를 갚아주지는 않습니다. 할머니에게 베푼 선의가 자신에게는 무능력이라는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것만 같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액자를 바라봅니다.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할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서 앳된 얼굴로 V를 그리고 있는 어린 정우. 형제 카센터라는 이름은 할아버지와 정우가 형제처럼 의지하며 살아가자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형은 없고 아우만 남아 이 모진 풍파를 견디고 있습니다.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장갑을 낍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스패너를 집어듭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묵묵히 기름밥을 먹으며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는 것뿐이니까요. 비록 그 태양이 비톡촉이라는 먹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세상은 이토록 차갑고 가혹하고 지독하게 외롭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아주 멀리 국도변의 정막을 깨고 심상치 않은 엔진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나가는 트럭의 육중한 소음도 배달 오토바이의 경박한 배기음도 아닙니다. 쿨럭, 쿨럭, 기익. 그것은 마치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비명을 지르는 죽어가는 거대한 짐승의 거친 호흡 소리 같습니다. 기계가 내는 소리가 아니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절규처럼 들립니다. 정우의 고개가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도로 쪽으로 돌아갑니다. 정비사의 예민한 귀는 단번에 알아챕니다. 저 차는 지금 정상이 아니다. 위험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 하나가 미친 듯이 춤을 추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좌우로 비틀거리는 그 위태로운 불빛. 그것은 마치 정해진 궤도를 이탈한 운명처럼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정우의 삶을 향해 무섭게 돌진해 오고 있습니다. 엔진의 고동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쿵, 쿵, 쿵. 그 소리는 마치 카센터의 낡은 셔터를 두드리는 운명의 노크 소리처럼 정우의 심장 박동과 맞물려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정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그 거대한 불행 혹은 기적을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밤의 국도변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무심히 지나치던 풍경들이 어둠 속에 잠기면 마치 입을 벌린 심연처럼 운전자들을 노려봅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그 어둠을 가르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10년도 더 된 구형 그랜저. 한때는 도로 위를 제왕처럼 누볐을 명차였지만 지금은 세월의 때가 묻고 여기저기 긁힌 상처투성이입니다. 하지만 그 차를 몰고 있는 노인의 상태는 차보다 더 위태로워 보입니다. 핸들을 꽉 쥐고 있는 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손등 위로 푸른 힘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백미러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뒤따라오는 차는 없습니다. 어둠뿐입니다. 하지만 노인은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추격자가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태산건설 박광철 회장. 평생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며 살아온 그가 지금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불면증으로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있습니다. 귓가에는 환청이 들려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영원히요. 사랑했던 아들,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려 했던 핏줄 민재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가 도로의 소음과 섞여 악마의 속삭임처럼 귓전을 때립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세차게 젓습니다.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부정해보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그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쿵. 차체 하부에서 둔탁한 소음이 들려옵니다. 마치 누군가 망치로 바닥을 때리는 듯한 불길한 소리입니다. 핸들이 제멋대로 꺾이며 차가 휘청거립니다. 계기판의 경고등이 붉은 눈동자처럼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엔진 과열, 브레이크 경고등, 배터리 경고등.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온갖 경고등이 한꺼번에 켜집니다. 박 회장이 비명처럼 소리칩니다. 안 된다고, 여기서 멈추면 죽는다고 절규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보지만 쑥 하고 힘없이 바닥까지 꺼집니다. 유압이 터진 겁니다. 통제 불능이 된 쇳덩어리가 시속 100km의 속도로 어둠 속을 미끄러져 갑니다.
절망적인 순간 저 멀리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입니다. 형제 카센터. 낡은 간판이 깜빡거리는 그곳은 이 끝없는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깨어있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박 회장은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습니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서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 일념 하나로 엑셀을 밟습니다. 기익.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비명을 지릅니다. 타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차는 카센터 마당에 자갈밭을 지니기며 미끄러져 들어와 셔터 앞 불과 몇 미터 지점에서 간신히 멈춰 섭니다. 본닛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화산처럼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셔터를 내리려던 정우가 놀란 눈으로 튀어나옵니다. 전쟁터에서나 맡을 법한 매캐한 타이어 타는 냄새, 그리고 연기 속에 파묻힌 검은 세단. 정우는 직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장이 아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박 회장이 굴러떨어지듯 차에서 내립니다. 최고급 이태리 원단으로 만든 양복은 흙탕물로 범벅이 되었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눈에 들어온 건 옷차림이 아니라 노인의 눈빛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눈빛. 정우가 달려가 박 회장을 부축합니다. 노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겁고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묻는 정우의 말에 박 회장은 정우의 옷깃을 생명줄처럼 움켜잡습니다. 그의 소나기 힘이 얼마나 세던지 정우의 작업복이 찢어질 듯 팽팽해집니다. 고쳐달라고, 지금 당장 차를 고쳐달라고 노인이 애원합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며, 누군가 내 차에 손을 댔다며 횡설수설합니다. 정우는 침착하게 119를 부르려 휴대폰을 꺼내지만 박 회장이 정우의 손을 거칠게 쳐냅니다. 신고는 안 된다고, 경찰도 구급차도 필요 없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그저 차만 봐달라고, 아무도 모르게 고쳐만 달라고 사정합니다.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우는 노인의 눈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광기 어린 눈동자 너머에 깊은 슬픔과 공포가 서려 있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는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왜 쫓기고 있는지, 괴로워하는 사람을 외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정우는 그저 기술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로 합니다. 정우는 박 회장을 사무실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넵니다. 그리고 능숙하게 차를 리프트에 올립니다. 윙! 무거운 기계음과 함께 차가 공중으로 들어올려집니다. 정우는 작업등을 켜고 차체 밑으로 들어갑니다. 차 하부는 엉망입니다. 흙탕물과 기름이 뒤섞여 떡이 되어 있고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선명합니다. 하지만 정우의 시선은 멈추지 않고 브레이크 라인을 따라 움직입니다. 오래된 연식치고는 관리가 잘 된 편입니다. 누군가 애지중지 아껴 탄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뒷바퀴 쪽 브레이크 유압 호스를 살피던 정우의 미간이 좁혀집니다. 호스 중간이 인위적으로 잘려나간 흔적. 칼로 예리하게 그은 자국입니다. 자연적인 마모가 아닙니다. 누군가 고의로 절단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우가 장갑 낀 손으로 축축한 기름때를 닦아냅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낯선 물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옆 배선 뭉치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진 검은색 물체. 절연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어 언뜻 보면 부품의 일부처럼 보이지만 정우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담뱃감만 한 크기의 플라스틱 상자. 그리고 그 상자 한가운데서 아주 작지만 선명한 붉은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습니다. 삑, 삑, 삑. 정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카센터에 찬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정우는 숨을 멈춥니다. 이 불빛, 이 규칙적인 전멸 신호, 특수부대 폭발물 처리반 시절 수없이 봐왔던, 그리고 꿈에서도 가위 눌리게 했던 그 신호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부품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 노인을, 아니 이 차에 탄 사람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기 위해 설치한 원격 제어 사제 폭탄 IED입니다. 정우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립니다.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살인입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살인입니다. 그 순간 붉은 불빛의 깜빡임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정우가 발견했다는 것을 눈치채기라도 한 듯 심장 박동처럼 격렬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삑삑삑삑.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립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도망쳐야 하나? 아니면 해체해야 하나?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사무실 쪽에 앉아있던 박 회장이 불안한 듯 몸을 일으키며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고,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묻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정우가 소리칩니다. 평소의 무뚝뚝함은 온데간데 없는 다급하고 절박한 외침입니다. 오지 말라고, 거기 꼼짝 말고 있으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박 회장이 깜짝 놀라 멈춰섭니다. 정우는 이를 악물며 다시 소리칩니다. 움직이면 죽는다고, 제발 내 말 들으라고 말입니다. 정우는 다시 차 밑에 폭탄을 응시합니다. 삑삑거리는 소리가 귓전을 때립니다. 고요하던 시골 카센터에 들리지 않는 비명이 가득 차오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폭탄이 터지면 노인도, 자신도,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긴 이 카센터도 모두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정우의 손이 주머니 속의 공구를 향해 움직입니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그는 생사를 건 도박을 시작하려 합니다. 새벽 2시의 국도변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세된 진공 상태와도 같습니다. 간간히 지나가는 화물 트럭의 육중한 바퀴 소리만이 지면을 울릴 뿐 형제 카센터 주변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폭발 직전의 고압 가스통처럼 위태로운 긴장감을 머금고 있습니다. 카센터 한 구석, 샌드위치 패널로 대충 막아 만든 비좁은 숙직실. 그곳에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태산건설의 박광철 회장이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평생을 최고급 거위털 이불과 킹사이즈 침대에서만 잠을 청하던 그에게 기름 냄새가 배어 있고 곰팡이 얼룩이 지도로 그려진 이쪽 방은 감옥보다 더 낯설고 불편한 공간일 겁니다. 엉덩이를 조금만 움직여도 삐걱거리는 낡은 스프링 소파, 벽에 걸린 지난달 달력, 그리고 바닥에 뒹구는 라면 박스들. 박 회장은 마치 불시착한 외계인처럼 멍하니 이 비루한 현실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자신의 손입니다. 흙탕물과 기름때로 얼룩진 손.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수조원의 결제. 서류에 서명하던 그 손이 지금은 갈 곳 잃은 아이처럼 떨리고 있습니다. 배신감. 아들 민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심장을 후벼 팝니다. 차라리 악몽이었으면 좋으련만 혀끝에 감도는 비릿한 피맛은 이것이 지독한 현실임을 일깨워줍니다. 치익 마이너스. 오래된 전기포트가 물을 끓이며 하얀 김을 토해냅니다. 좁은 방 안에 수증기가 차오르자 차갑던 공기가 조금씩 데워집니다. 정우는 종이컵 2개를 꺼내 노란색 포장의 믹스커피를 털어넣습니다. 툭툭. 하얀 설탕 가루와 갈색 커피 알갱이가 종이컵 바닥에 쌓입니다. 정우는 끓는 물을 붓고 티스푼 대신 나무젓가락으로 휘휘 젓습니다.
달달하고 구수한 향기. 그것은 고단한 노동자들에게 허락된 가장 저렴하면서도 확실한 위로의 냄새입니다. 정우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을 박 회장에게 건넵니다. 드세요. 당 떨어지셨을 텐데. 이거라도 드셔야 정신 차립니다. 박 회장은 멍한 눈으로 종이컵을 받아듭니다. 종이컵의 따뜻한 온기가 차가운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커피 수면을 내려다봅니다. 평생을 에스프레소나 루악 커피 같은 고급 원두만 고집해온 그에게 이 인스턴트 커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화학물질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허기와 추위는 인간의 고상함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죠. 박 회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댑니다. 후루룩. 따뜻하고 끈적하며 머리가 띵할 정도로 달콤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넘어갑니다. 얼어붙어 있던 위장이 녹아내리는 느낌입니다. 순간 박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60년 인생, 수많은 산의 진미를 맛보았지만 지금 이 순간 혀끝을 감싸는 이 직관적인 단맛은 충격에 가깝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 뒤에 찾아온 당부는 마약보다 강력하게 뇌세포를 깨웁니다. 박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종이컵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립니다. 자네 이 비율 도대체 어떻게 맞춘 건가? 설탕과 프림 그리고 카페인의 조화가 이건 거의 경영학적으로 완벽한 황금 비율이야. 원두가 어디건가? 콜롬비아 수프리모에 연유를 섞은 건가? 정우는 피식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재벌 회장의 입에서 나오는 미식 평론치고는 대상이 너무 소박하니까요. 맥심 골드입니다. 편의점에서 2+1 행사하는 거예요. 물 조절이 생명이죠. 입에 맞으시다니 다행이네요. 박 회장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커피를 단숨에 들이킵니다. 바닥에 남은 설탕 찌꺼기까지 아까운 듯 입맛을 다십니다. 그제야 그의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돕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적거려 지갑을 찾습니다. 습관처럼 지갑을 꺼내 수표라도 한 장 건네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지갑은 도망치던 중 차 안에 두고 내린 모양입니다. 빈 주머니만 만지작거리는 그의 손이 허공에서 갈 길을 잃습니다. 정우는 그 민망함을 읽었는지 슬그머니 시선을 돌리며 말합니다. 밥값은 나중에 주십시오. 이자 쳐서 받을 겁니다. 악착같이 받아낼 거니까 떼먹을 생각 마세요. 정우의 무뚝뚝한 농담에 박 회장의 굳은 표정이 살짝 풀립니다.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작은 웃음이 터지려는 찰나였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카센터 마당에 세워둔 센서 등 하나가 예민하게 반응하며 켜졌습니다. 동시에 자갈을 밟는 타이어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주 천천히 먹잇감을 노리고 접근하는 뱀처럼 은밀한 소리입니다. 정우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서워집니다. 커피를 마시던 여유로운 청년은 온데간데 없고 전장을 감지한 군인의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오셨네요. 불청객들. 정우는 재빨리 숙직실에 불을 끄고 박 회장을 구석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려있던 낡은 작업 조끼 하나를 던져줍니다. 등판에 신속배달 형제 카센터라는 문구가 촌스럽게 박힌 기름때 절은 조끼입니다. 입으세요. 지금부터 회장님은 태산그룹 회장이 아니라 여기서 일하는 귀 먹은 늙은 알바생입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입 여는 순간 죽습니다. 박 회장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조끼를 쳐다보지만 정우의 단호한 눈빛에 압도되어 주섬주섬 옷을 걸쳐 입습니다. 평생 맞춤 양복만 입던 그가 이제는 생존을 위해 누더기를 걸쳐야 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워 박 회장은 쓴 웃음을 삼킵니다. 철문이 드르륵 열리고
낯선 사내 하나가 카센터 안으로 들어옵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고 껌을 질겅질겅 씹고 있는 남자. 놈들의 정찰병입니다. 사내는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건들거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그의 눈빛은 탐욕스럽고 비열합니다. 어이, 아무도 없어? 여기 사장 어디 갔어? 정우는 리프트 밑에서 공구를 정리하는 척하며 사내를 외면합니다. 사내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짜증이 났는지 구석에서 빗자루질을 하는 척하고 있는 박 회장에게 다가갑니다. 박 회장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사내의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따갑게 꽂힙니다. 어이 할배, 귀 먹었어? 사장 어디 갔냐고. 사내가 박 회장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돌립니다. 박 회장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습니다. 정체를 들키면 끝장입니다. 그는 정우가 시킨 대로 최대한 멍청하고 둔해 보이는 표정을 지으며 사내를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평생 해본 적 없는 동네 바보 노인 연기를 시작합니다. 엔진 오일? 거 3만 원만 줘. 내가 아주 꽉꽉 채워줄게. 애누리는 없어. 박 회장의 뜬금없는 동문서답에 사내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아니, 이 영감탱이가 사장 나오라고 귀구멍이 막혔나? 사내가 손을 들어 위협하자 박 회장은 순간적으로 울컥합니다. 감히 천하의 박광철에게 손찌검이라니. 그의 피 속에 흐르는 꼰대 DNA가 위기의 순간에 발동합니다. 이것은 연기일까요? 본능일까요? 박 회장이 갑자기 빗자루를 바닥에 쾅 내리치며 호통을 칩니다. 이놈이, 젊은 놈이 어디서 눈을 불하려. 나 때는 말이야, 어른이 말하면 무릎 꿇고 들었어. 그리고 너 안전화 끈 묶은 꼬라지가 그게 뭐야?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몰라? 작업 현장에서 그따위로 하고 다니면 발목 다 나가는 거야.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사내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동네 카센터 알바생 입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니 상상도 못한 조합입니다. 사내는 박 회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저 노망난 늙은이로 치부해버립니다. 아, 진짜 재수없게 꼬였네. 꼰대 할배, 비켜요. 냄새나니까. 사내는 투덜거리며 정우 쪽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박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리가 풀릴 뻔합니다. 하지만 그의 등 뒤로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곁눈질로 보며 입가에 미소를 띱니다. 제법입니다. 회장님의 연기 실력이 배우 뺨칠 수준이네요. 하지만 이 작은 소동은 폭풍 전야의 짧은 희극일 뿐입니다. 정찰병이 나간 뒤 카센터 밖의 공기는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두두두두. 멀리서 여러 대의 차량이 접근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 둘, 셋, 적어도 3대 이상입니다. 정우는 직감합니다. 놈들이 본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이제 장난은 끝났습니다. 정우는 박 회장에게 손짓합니다. 숨으세요. 절대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은 카센터 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섭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몽키 스패너와 에어 컴프레서 건이 들려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일터이자 오늘 밤 그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요새입니다. 쾅! 카센터의 얇은 철제 셔터가 굉음과 함께 찌그러지며 열립니다. 검은색 승합차들이 전조등을 켠 채 마당으로 들이닥칩니다.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정우의 시야를 가립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박민재 전무가 고용한 전문 해결사, 블랙 맘바 조직원들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 그리고 서늘하게 번뜩이는 사시미 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들 사이로 말끔한 정장을 입은 김 실장이 걸어 나옵니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정우를 바라봅니다. 찾았다. 쥐새끼들. 어이, 기술자 양반. 좋은 말로 할 때 그 노인네 내놓지? 그럼 자네는 살려줄게. 빚도 갚아주고. 정우는 대답 대신 바닥에 침을 탁 뱉습니다. 여긴 예약제라. 예약 안 한 손님은 안 받습니다. 돌아가시죠. 김 실장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먼. 밀어버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10여 명의 사내들이 괴성을 지르며 달려듭니다.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놈들의 근육 움직임, 발소리, 휘두르는 쇠파이프의 궤적이 정우의 눈에는 슬로 모션처럼 보입니다. 가장 먼저 달려든 놈이 야구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정우는 피하지 않고 한 걸음 파고듭니다. 퍼! 정우의 몽키 스패너가 놈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합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방망이가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정우는 비틀거리는 놈의 멱살을 잡아 방패로 삼습니다. 뒤따라오던 놈들의 쇠파이프가 동료의 등짝에 꽂힙니다. 으악! 비명과 욕설이 난무하는 아수라장. 정우는 춤을 추듯 움직입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라 효율적인 작업입니다. 그는 에어 컴프레서 건을 들어 놈들의 얼굴에 쏘아댑니다. 치익! 강력한 고압 공기가 놈들의 눈을 강타합니다. 시야를 잃은 놈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싸줍니다. 그 틈을 타 정우는 바닥에 흘려두었던 폐오일통을 발로 찹니다. 미끄러운 기름이 바닥에 흥건하게 퍼집니다. 중심을 잃은 놈들이 볼링핀처럼 우당탕 넘어집니다. 하지만 쪽수가 너무 많습니다. 쓰러뜨려도 또다시 일어납니다. 정우의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왼쪽 어깨에 쇠파이프가 스치고 지나갑니다. 뜨거운 통증이 느껴집니다. 피가 흘러내려 작업복을 적십니다. 그때 구석에 숨어있던 박 회장이 소리칩니다. 정우 군, 뒤 조심해. 박 회장의 외침에 정우가 고개를 돌립니다. 거구의 사내 하나가 칼을 들고 박 회장을 향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정우의 눈이 뒤집힙니다. 안 돼. 정우는 자신의 몸을 날립니다. 칼을 든 사내와 박 회장 사이로 뛰어듭니다. 푹! 둔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정우의 옆구리에서 붉은 선혈이 솟구칩니다. 하지만 정우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사내의 팔을 꺾어 제압한 뒤 박 회장을 일으켜 세웁니다. 회장님 뛰세요. 오토바이로. 정우는 피를 흘리면서도 박 회장을 뒷문으로 밀칩니다. 박 회장은 정우의 피를 보고 사색이 됩니다. 자네 피가 나 때문에. 말했잖아요. 제 손님이라고. 빨리 타세요. 정우는 구석에 세워둔 낡은 오토바이를 향해 절뚝거리며 달립니다. 1000cc급 대형 바이크. 정우가 유일하게 아끼는 보물입니다. 부르릉. 엔진이 맹수처럼 포효하며 깨어납니다. 박 회장이 엉겁결에 뒷좌석에 올라타자 정우는 놈들이 쫓아오기 전에 스로틀을 끝까지 감습니다. 오토바이가 카센터의 뒷문을 박차고 어둠 속으로 튀어나갑니다. 뒤이어 김 실장의 고함 소리와 함께 검은 세단들이 라이트를 켜고 맹추격해 옵니다. 밤 공기가 칼날처럼 두 사람의 얼굴을 때립니다. 박 회장은 정우의 허리를 생명줄처럼 꽉 끌어안습니다. 정우의 등에서 흘러나온 따뜻하고 비릿한 피가 박 회장의 손을 적십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정우야. 박 회장의 흐느낌이 바람소리에 묻혀 흩어집니다. 하지만 정우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앞만을 향해 있습니다. 살려야 한다. 이 늙고 초라한 아버지를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정우가 달리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오토바이의 후미등만이 붉은 궤적을 그리며 사라져갑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질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밤의 공기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릅니다. 수원 외곽의 국도변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한 줄기 빛이 가르고 지나갑니다. 정우가 모는 낡은 오토바이의 헤드라이트입니다. 그 뒤를 이어 검은색 세단 세대가 마치 굶주린 상어떼처럼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 옵니다. 부르릉, 쾅, 엔진 소리가 국도변의 정막을 집어삼킵니다. 정우는 스로틀을 한 개까지 감아 쥐었습니다. 계기판의 바늘이 이미 붉은색 레드존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진동이 뼛속까지 전해져 옵니다. 뒷좌석에 탄 박 회장은 정우의 허리를 생명줄처럼 꽉 끌어안고 있습니다. 바람이 칼날처럼 얼굴을 때리고 귓가에는 윙윙거리는 이명만이 가득합니다. 평생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서 안락함만을 누려왔던 노인에게 이 날것의 속도감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정우의 따뜻하고 비릿한 액체입니다. 피. 정우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붉은 피가 박 회장의 손을 적시고 있습니다. 정우는 이를 악뭅니다. 입안에서 쇠맛이 납니다. 옆구리의 자상은 불에 데인 듯 화끈거리고 어깨의 타박상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마비되어 갑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백미러 속 놈들의 헤드라이트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이빔을 쏘아대며 위협하는 꼴이 당장이라도 오토바이를 깔아뭉개버릴 기세입니다. 기익. 선두의 선세단이 오토바이의 뒷바퀴를 툭 하고 건드립니다. 오토바이가 휘청거리며 중앙선을 넘나듭니다. 박 회장이 비명을 지릅니다. 정우 군, 조심해. 정우는 핸들을 꽉 잡고 중심을 잡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불꽃이 튑니다. 놈들은 작정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죽여도 좋다는, 아니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사냥개들입니다. 정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도망만 가서는 따돌릴 수 없습니다. 이곳은 그가 수천 번도 더 달렸던 그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정우는 전방에 나타난 그 커브 구간을 봅니다. 죽음의 S자 코스라 불리는 가드레일도 없는 낭떠러지 구간입니다. 정우가 박 회장에게 소리칩니다. 바람 소리에 묻히지 않도록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회장님, 고개 숙이세요. 혀 깨무십니다. 정우는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속합니다. 뒤따라오던 세단들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쫓아옵니다. 코너가 눈앞에 닥친 순간 정우는 기어를 내리고 뒷브레이크를 밟으며 오토바이의 차체를 눕힙니다. 카앙! 오토바이의 스텝이 바닥에 긁히며 불꽃을 일으킵니다. 거의 지면과 수평이 될 정도로 기울어진 오토바이가 뱀처럼 코너를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세단은 다릅니다. 육중한 차체는 원심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기익! 쾅! 선두 차량이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굉음과 함께 차가 튕겨나가며 뒤따라오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정우는 백미러로 놈들이 뒤엉키는 모습을 확인하며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성공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아직 한 대가 남았습니다. 가장 끈질기게 붙어오던 김 실장의 차입니다. 김 실장은 동료들이 사고가 났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무서운 속도로 쫓아옵니다. 독한 놈입니다. 정우의 시야가 점점 흐릿해집니다. 과다출혈입니다. 정신줄을 놓으면 끝장입니다. 그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차립니다.
저 앞에 좁은 골목길이 보입니다. 차는 들어올 수 없는 오직 오토바이만이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농로입니다. 정우는 핸들을 꺾어 논두렁 사이의 좁은 길로 접어듭니다. 덜컹거리는 충격이 상처를 헤집습니다. 흑! 정우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옵니다. 박 회장은 그 신음을 들었습니다. 등 뒤에 청년이 생명을 깎아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노인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김 실장의 차는 농로 입구에서 멈춰섭니다. 들어오려다 바퀴가 빠진 모양입니다. 멀어지는 오토바이 소리를 들으며 김 실장이 핸들을 내리칩니다. 젠장, 놓쳤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붉은 미등. 정우와 박 회장은 그렇게 죽음의 레이스에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에 버려진 모텔촌. 장미여관이라는 촌스러운 네온 사인은 깨져 있고 건물 외벽엔 담쟁이 덩굴이 흉가처럼 뒤덮여 있습니다.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곰팡이 냄새와 을씨년스러움만이 감도는 곳입니다. 정우는 오토바이를 건물 뒤편 수풀 속에 숨기고 박 회장을 부축해 뒷문으로 들어갑니다. 끽! 녹슨 철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립니다. 텅 빈 복도에는 먼지가 수북합니다. 아무 방이나 골라 들어간 정우는 문을 잠그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고통이 해일처럼 밀려옵니다. 헉헉. 정우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입니다. 작업복 옆구리는 피로 흠뻑 젖어 검붉게 변해 있습니다. 박 회장은 사색이 되어 정우에게 달려듭니다. 평생 남의 시중만 받고 살았던 그가 지금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정우의 옷을 걷어 올립니다. 이보게, 정우군. 정신 차려. 피가 너무 많이 나잖아. 상처는 깊습니다. 칼에 베인 자상이 꽤 깊어 보입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와이셔츠를 찢습니다. 최고급 실크 셔츠가 북북 소리를 내며 찢겨나갑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정우의 허리를 압박합니다. 손에 묻은 정우의 피, 뜨겁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차갑게 배신했는데 생판 남인 이 청년의 피는 이토록 뜨겁습니다.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나 같은 늙은이가 뭐라고 왜 자네가 이 고생을 해? 박 회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정우의 상처 위로 흐릅니다. 죄책감, 아들을 잘못 키운 죄, 그리고 죄 없는 청년을 사지로 몰아넣은 죄. 그 무게가 노인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정우가 힘겹게 눈을 뜹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맑습니다. 회장님, 울지 마세요. 지혈 잘하시네요. 정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박 회장은 그 미소에 더 가슴이 아픕니다. 그만하자. 응? 내가 민재놈한테 갈게. 가서 빌든 죽어주든 할 테니까 자네는 병원부터 가. 이러다 정말 큰일 나.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합니다. 정말로 제 발로 걸어나갈 기세입니다. 그때 정우의 투박한 손이 박 회장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힘이 빠진 손이지만 그 의지만은 강철처럼 단단합니다. 안 됩니다. 정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합니다. 지금 나가시면 개죽음입니다. 놈들이 회장님 살려둘 것 같습니까? 그래도 너까지 죽게 할 순 없어. 박 회장이 소리칩니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저 고장난 차는 절대 폐차장 안 보냅니다. 제 손에 들어온 이상 끝까지 책임집니다. 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오신 이상 제 가족이고 제 책임입니다. 가족? 박 회장의 멍한 표정에 정우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아까 국밥집에서 그러셨죠. 국밥 국물 남기면 벌 받는다고. 사람 인연도 그래요.
한번 맺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가족은 계산기로 두드려서 나오는 답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키는 겁니다. 정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 회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아니 따뜻한 솜니불처럼 박힙니다. 계산기로 두드리지 않는 관계,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는 마음. 박 회장이 평생 갈구했으나 정작 핏줄인 아들에게서도 얻지 못한 그것을 이 낡은 모텔방에서 만난 낯선 청년에게서 얻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정우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웁니다. 소리내어 엉엉 웁니다. 재벌 회장의 체면도 노인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그저 아이처럼 웁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푸른 빛이 방 안을 비춥니다. 정우는 지쳐 잠이 들었고 박 회장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정우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방 구석에 놓인 낡은 브라운관 TV가 눈에 들어옵니다. 박 회장은 무언가에 홀린 듯 TV 전원을 켭니다. 지지직 치익. 노이즈와 함께 화면이 켜집니다. 아침 뉴스 시간입니다. 화면 가득 익숙한 건물이 보입니다. 태상건설 본사,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에 오르는 남자. 박민재 전무입니다. 말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슬픈 표정을 연기하는 그의 얼굴이 클로즈업 됩니다. 속보 태상건설 박광철 회장, 건강 악화로 의식불명 박민재, 전무, 비상경영체제 선포. 자막이 박 회장의 심장을 찌릅니다. 의식불명이라니.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송장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민재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주 여러분. 부친께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현재 의식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하신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 제가 오늘부로 회장 대행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태상건설 창립 50주년인 오늘 이런 비보를 전하게 되어 가슴이 찢어집니다. 박민재가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기자들이 셔터를 눌러댑니다. 효자 경영인, 준비된 후계자. 온갖 미사여구가 자막으로 흘러갑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박 회장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저 페류나의 혀끝에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슬픈 척 연기하는 아들의 눈꼬리에는 미세한 웃음이 서려 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입니다. 저놈이 내 회사를, 내 인생을 저렇게 짓밟아? 박 회장의 입에서 짐승 같은 으르렁거림이 터져 나옵니다. 분노. 그것은 공포를 집어삼키는 가장 강력한 감정입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정우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아 있습니다. 식은땀에 젖은 채 하지만 형형한 눈빛으로 TV 화면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회장님, 정우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합니다. 엔진 오일 갈 때가 됐네요. 박 회장이 정우를 돌아봅니다. 응? 찌꺼기는 빼내고 새 오일 넣어야죠. 썩은 오일 계속 쓰면 엔진까지 망가집니다. 저놈이 원하는 건 회장님이 이 방구석에서 숨죽여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저 거짓말이 진실이 되니까요. 정우가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상처가 터져 붕대 위로 다시 피가 배어 나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늘 10시 취임식이라고 했죠? 우리가 갑니다. 박 회장은 정우의 눈을 봅니다. 그 눈 속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불의를 바로잡겠다는, 꼬인 것을 풀어내겠다는 기술자의 고집과 가족을 지키겠다는 가장의 책임감만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그 눈빛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봅니다. 흙바닥에서 구르며 태상건설을 세웠던
뜨거운 심장을 가진 청년 박광철을 말이죠. 잃어버렸던 야성이, 아들의 배신으로 꺼져가던 생존 본능이 다시 꿈틀거립니다. 박 회장이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습니다. 찢어진 셔츠, 더러워진 바지지만 그의 표정만큼은 다시 회장 박광철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가자. 가서 보여주자고. 이 늙은이 엔진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걸. 내 아들놈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똑똑히 보여주자고. 정우가 오토바이 헬멧을 집어듭니다. 꽉 잡으세요. 이번엔 좀 더 빨리 달릴 겁니다. 창밖으로 붉은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남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싸우러 가는 전사의 그림자입니다. 상처 입은 늙은 사자, 그리고 그를 지키는 젊은 늑대. 두 남자의 반격이 엔진의 고동 소리와 함께 다시 시작되려 합니다. 레드존을 뚫고 폭발하는 RPM으로 오전 10시 서울 강남의 심장부 태산건설 본사 대강당은 화려한 빛의 향연입니다. 창립 50주년 기념식.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건설의 역사를 써내려온 태산그룹의 가장 성대한 잔치날입니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조각으로 빛을 산란시키고 바닥에 깔린 붉은 카펫은 핏빛처럼 선명하게 귀빈들의 발걸음을 바치고 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 유명 연예인들, 그리고 수백 명의 취재진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청아한 소리, 사람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소음의 바다를 이룹니다. 이곳은 성공한 자들의 낙원이며 패배자의 자리는 없습니다. 땀 냄새나 기름 냄새 따위는 철저히 배제된 오직 값비싼 향수 냄새만이 진동하는 위선의 공간입니다. 단상 중앙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남자. 박민재 전무입니다. 아니, 오늘부로 회장 대행이라는 왕관을 쓰게 될 남자입니다.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바느질했다는 짙은 네이비색 슈트는 그의 몸에 제2의 피부처럼 완벽하게 감겨 있습니다. 그는 슬픈 표정을 연기하는데 도가 텄습니다. 짐짓 붉어진 눈시울을 손수건으로 찍어내며 침통한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갑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같이 기쁜 날 비보를 전하게 되어 가슴이 무너집니다. 저의 아버지이자 태산의 거목이신 박광철 회장님께서 지난밤 급격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현재 의식 불명 상태로 생사의 기로에 서 계십니다. 객석에서 안타까운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아이고 저런. 효자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여기저기서 동정의 눈빛이 쏟아집니다. 박민재는 그 시선을 즐깁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줍니다. 하지만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평생을 바쳐 일구신 이 태산을 지키는 것이 자식된 도리이자 저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피눈물을 머금고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합니다.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 박민재의 목소리가 점차 고조됩니다. 준비된 각본, 완벽한 연기. 이제 취임 선언만 하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태산건설은 온전히 그의 손아귀에 들어옵니다. 그가 막 취임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려는 찰나였습니다. 쾅! 육중한 대강당의 양쪽 문이 마치 포탄이라도 맞은 것처럼 굉음을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순간 장내에 흐르던 클래식 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웅성거림조차 사라진 정적. 그 끝에 두 남자가 서 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괴하고 처참한 몰골의 두 남자.
휠체어 대신 낡은 사무용 의자에 앉은 박광철 회장. 찢어진 셔츠 사이로 보이는 앙상한 가슴팍에는 흙탕물과 핏자국이 엉겨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를 밀고 있는 청년, 이정우. 그의 회색 작업복은 피로 붉게 물들어 원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고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은 샹들리에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지옥 불구덩이에서 기어나온 악기의 형상입니다. 박민재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눈에 띄게 떨립니다. 귀신을 본 것 같은 공포. 살아있을 리가 없는데. 분명 교통사고로 죽었거나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되었어야 할 노인네가 제 발로, 아니 저놈의 도움을 받아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 의식불명이라는 거냐? 박 회장의 쩌렁쩌렁한 일갈이 대강당을 울립니다. 마이크도 없는데 그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하듯 귓가에 때려 박힙니다. 평생 현장을 누비며 수천 명의 인부를 호령하던 호랑이 회장의 포효가 돌아왔습니다.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박 회장님 아니야? 죽었다며? 저게 무슨 꼴이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펑, 펑, 펑. 눈부신 섬광 속에서 박 회장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섭니다. 정우가 재빨리 부축합니다. 노인은 정우의 어깨에 기대어 단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 걸음걸이는 위태롭지만 그 어느 때보다 위험이 넘칩니다. 민재야, 내 아들아, 내 눈에는 내가 유령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내가 죽기를 그토록 바랐던 것이냐? 박 회장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립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배신감보다는 처절한 회한이 묻어나는 목소리입니다. 박민재는 뒷걸음질 칩니다. 아, 아버지여, 어떻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완벽했던 계획이 저 기름 냄새 나는 정비공 녀석 때문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민재의 시선이 정우에게 꽂힙니다. 살기. 저놈만 없었어도, 저놈만 아니었어도. 순간 박민재의 머릿속에서 비상벨이 울립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입니다. 그는 타고난 사기꾼의 기질을 발휘합니다. 표정을 순식간에 바꿉니다. 공포를 걱정으로, 당황을 분노로 위장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이게 무슨 꼴입니까? 병원에 계셔야 할 분이 왜 여기에? 박민재가 단상에서 뛰어내려오며 소리칩니다. 그리고 정우를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저놈입니다. 저놈이 치매 걸리신 아버지를 납치했습니다. 돈을 노리고 아버지를 꼬드겨서 이 난장판을 만든 겁니다. 보안요원 뭐해? 당장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 치매, 납치. 박민재는 가장 비열한 수를 둡니다.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워 그 입을 막으려는 겁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피투성이가 된 정우의 몰골은 누가 봐도 범죄자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박민재의 말 한마디에 보안요원 수십 명이 곤봉을 빼들고 달려듭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들은 단순한 보안요원이 아닙니다. 어젯밤 카센터를 습격했던 블랙 맘바 조직원들이 위장 취업해 있던 것입니다. 잡아. 반항하면 죽여도 좋아. 김 실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우는 박 회장을 자신의 등 뒤로 숨깁니다. 회장님, 꽉 잡으세요. 정우의 손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오직 맨주먹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달려드는 보안요원의 곤봉을 피하고 명치를 가격합니다. 퍽! 한 놈이 쓰러지자 두 놈이 달려듭니다. 정우는 다친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박 회장 곁을 철통같이 지킵니다. 그의 주먹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땀방울과 핏방울이 튑니다.
그것은 처절한 춤사위 같습니다. 비켜, 이 쓰레기들아. 정우의 포효가 식장을 뒤흔듭니다.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재벌 회장의 취임식이 난투극으로 변해버린 초유의 사태. 박 회장은 정우의 등 뒤에서 아들을 노려봅니다. 민재야, 그만해라. 내 죄를 덮으려고 죄 없는 사람을 해치지 마라. 하지만 박민재는 듣지 않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김 실장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최후의 수단, 플랜 B를 가동하라는 신호입니다. 증거를 없앨 수 없다면 증거가 있는 장소 자체를 날려버린다. 김 실장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소형 기폭 장치입니다. 식장 곳곳에 설치된 특수 효과용 화약. 축포를 터뜨리기 위해 설치된 것이지만 그 양을 조작하면 충분히 살상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배관에는 물 대신 인화성 물질이 채워져 있습니다. 박민재가 미리 설계해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광기 어린 보험입니다. 김 실장의 엄지손가락이 버튼을 누릅니다. 딸깍, 콱콱광. 단상 좌우에 설치된 거대한 화환이 폭발음과 함께 산산조각 납니다. 불길이 치솟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꺄악, 폭탄이다. 테러다. 대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화려했던 샹들리에가 흔들리고 붉은 카펫 위로 불똥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불이야, 도망쳐. 귀빈들이 서로를 밀치며 출구로 쇄도합니다. 넘어진 사람을 밟고 넘어가는 생지옥. 그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박민재는 유유히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잘 가세요, 아버지. 이번엔 진짜 장례식 치러드릴게요. 불길은 맹렬한 기세로 번져나갑니다. 커튼에 옮겨붙은 불이 천장까지 닿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시야를 가립니다. 정우와 박 회장은 인파에 밀려 고립됩니다. 콜록, 콜록. 박 회장이 연기를 마시고 기침을 토해냅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습니다. 정우 군 어서 나가게 난 틀렸어. 정우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출구는 사람들로 막혔고 무대 쪽은 불바다입니다. 보안 요원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쳤습니다. 정우의 눈에 소화전이 들어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소화전 유리를 박살내고 소방호스를 꺼냅니다. 하지만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수되었습니다. 놈들이 미리 손을 쓴 겁니다. 개자식들. 정우는 박 회장을 봅니다. 삶을 포기한 듯한 노인의 눈빛. 정우는 이를 악뭅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습니다. 억울해서라도 분해서라도 못 죽습니다. 그는 쓰러진 테이블볼을 주워들고 옆에 있던 얼음 조각상 물통에 적십니다. 그리고 박 회장의 코와 입을 막아줍니다. 정신 차리세요. 제가 나가게 해드립니다. 제가 회장님 엔진이라고 했잖아요. 엔진은 차가 폐차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정우가 박 회장을 들쳐 업습니다. 70kg 넘는 거구의 노인이지만 정우에게는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집니다. 아니, 천근만근 무겁지만 책임감이라는 초인적인 힘이 그를 지탱합니다. 꽉 잡으세요. 불길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천장에서 불타는 자재들이 뚝뚝 떨어집니다. 정우는 요리조리 피하며 불길 속으로 뛰어듭니다. 피할 수 없다면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정우의 다리가 불길에 그을리고 머리카락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눈앞에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보입니다. 저 문, 저 너머에 있는 삶, 그리고 진실을 밝힐 내일. 화마가 입을 벌리고 두 사람을 삼키려 합니다. 정우의 포효가 불길을 가릅니다. 비켜.
화마가 아가리를 벌리고 삼킬 듯 덤벼드는 연회장 안은 그야말로 생지옥입니다. 천장에 매달려 있던 화려한 장식들이 불똥이 되어 비 오듯 쏟아지고 붉은 카펫은 이제 불길의 혀가 되어 사람들의 발목을 노립니다. 매캐한 유독 가스가 시야를 가려 앞이 어디인지 뒤가 어디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혼돈의 도가니. 그 속에서 정우는 오직 본능의 의지에 발을 내딛습니다. 등 뒤에 엎인 박 회장의 무게. 70kg의 육신이 천근만근 짓누르지만 정우는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그의 오른쪽 다리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지난밤 추격전에서 입은 자상과 타박상, 그리고 방금 전 난투극에서 얻은 새로운 상처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흑! 정우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습니다. 뜨거운 바닥의 열기가 작업복을 뚫고 무릎으로 전해집니다.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폐 속으로 들어온 연기가 숨통을 조입니다. 정우군, 나를 버려. 등 뒤에서 박 회장이 쉰 목소리로 절규합니다. 이대로 가면 둘 다 죽어. 자네라도 살아야지. 어서 가. 제발. 노인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짐이라는 것을, 젊은 청년의 앞길을 막는 거대한 족쇄라는 것을요. 그는 정우의 등에서 내려오려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정우의 팔은 풀리지 않습니다. 마치 쇠사슬처럼 단단하게 박 회장의 허벅지를 감싸쥐고 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정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제가 놓기 전엔 절대 못 내려갑니다. 엔진이 차체 버리고 도망가는 거 보셨습니까? 정우는 다시 일어섭니다. 다리 근육이 끊어질 듯 경련을 일으키지만 그는 고통을 분노로 치환합니다. 저 밖에서 웃고 있을 박민재. 그 페류나에게 회장님을 이대로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억울해서라도 분해서라도 이대로 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우의 눈앞에 흐릿하게 비상구 유도등이 보입니다. 초록색 불빛. 그것은 희망입니다. 하지만 그 앞을 거대한 불길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린 천장 구조물이 입구를 막고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돌아갈 것인가, 뚫고 나갈 것인가. 정우는 젖은 테이블보로 박 회장의 머리를 감쌉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끌어모읍니다. 회장님, 숨 참으세요. 뜁니다. 정우가 불길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타들어가는 피부의 고통, 코끝을 찌르는 살타는 냄새. 하지만 정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나방처럼, 아니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불사조처럼 화염을 뚫고 지나갑니다. 같은 시각, 건물 밖. 태상건설 본사 앞은 아비규환입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도시를 집어삼킵니다. 탈출한 사람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기침을 토해내고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 혼란 속에서 박민재는 안전한 곳에 서서 불타는 건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집니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어. 모든 증거는 불탔을 것이고 아버지는 영웅적인 구조 시도 끝에 사망한 것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자신은 비운의 황태자, 슬픔을 딛고 일어선 경영인으로 포장되겠지요. 박민재는 몰려든 기자들을 향해 다시 한번 연기톤을 잡습니다. 옷매무새를 흐트러뜨리고 눈물을 쥐어짜냅니다. 아버지, 제발 살아만 계십시오. 제가 구하러 들어가겠습니다. 그가 건물 쪽으로 뛰어가는 신용을 하자 김 실장과 경호원들이 그를 말립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진정하십시오. 이거 노란 말이야. 아버지가 저 안에 계신데. 완벽한 쇼입니다.
기자들은 이 감동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눌러댑니다. 속보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는 박민재 회장 대행, 끓는 효심. 자막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거대한 LED 전광판. 평소라면 태상건설의 홍보 영상이 나와야 할 그 화면이 지지직거리기 시작합니다. 화재로 인한 오작동일까요? 화면이 몇 번 깜빡이더니 검은 바탕에 오디오 파형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집니다. 사고사로 위장해. 불을 지르든 묻어버리든 흔적도 남기지 마. 모두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소방관도 기자들도 그리고 오열하던 박민재도. 그것은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방금 전까지 효심을 외치던 남자 박민재의 목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박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어지는 녹취록은 더 충격적입니다. 아버지 편안히 가세요. 이제 태산은 제 겁니다. 브레이크 라인 절단했습니다. 시속 60km 넘으면 터집니다. 광장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악마의 속삭임만이 공기를 가릅니다. 정우가 미리 준비해둔 선물입니다. 그는 기념식장에 들어오기 전 카센터에서 추출한 차량 블랙박스 음성과 도청 녹음 파일을 본사. 메인 서버실과 연동된 외부 전광판 시스템의 해킹에 걸어두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실패하더라도 진실만은 살아남도록 말이죠. 기자들의 눈빛이 변합니다. 동정에서 의심으로, 의심에서 경악으로. 수백 대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박민재를 향해 돌아갑니다. 박민재 회장 대행님, 이게 본인 목소리입니까? 살인 교사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하신 겁니까? 질문이 빗발칩니다. 박민재는 뒷걸음질 칩니다. 아니야, 조작이야. 요즘 AI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저건 딥페이크라고. 다 모함이야. 그는 손사래를 치며 발악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 실장도 당황하여 어쩔 줄 모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본관 1층 로비의 강화유리 문이 박살나며 파편이 튀었습니다. 자욱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입구. 그 연기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옵니다. 비틀거리지만 쓰러지지 않는 걸음. 피투성이가 된 채 숫덩이처럼 그을린 얼굴로 등에는 한 노인을 업고 있는 사내. 이정우입니다. 그는 마치 지옥불을 건너온 저승사자처럼, 아니 생명을 구하러 온 수호신처럼 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그의 등에는 의식을 잃은 듯 축 늘어진 박 회장이 엎여 있습니다. 저 사람. 기자들이 소리칩니다. 박민재의 시선이 정우에게 꽂힙니다. 공포. 그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공포입니다. 죽여도 죽지 않는, 밟아도 다시 일어서는 잡초 같은 놈. 정우는 박민재 앞 5m 전방에서 멈춰섭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지만 정신력으로 버팁니다. 그는 등에 업힌 박 회장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구급 대원들이 달려와 박 회장의 상태를 살핍니다. 호흡 있습니다. 맥박 미약하지만 잡힙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박 회장의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확인한 정우. 그제야 그는 고개를 들어 박민재를 바라봅니다. 정우의 얼굴은 그을음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지만 하얗게 빛나는 눈동자와 이빨만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정우가 입을 엽니다. 목이 다 쉬어 쇳소리가 나지만 그 울림은 광장을 압도합니다. 들리냐? 정우가 손가락으로 전광판을 가리킵니다. 내가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내가 살려왔다.
박민재는 털썩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가 아닙니다. 정우가 뿜어내는 기세에 눌려버린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저 불길 속에서 어떻게 해. 박민재는 중얼거립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 시나리오, 연출, 모든 것이 저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은 청년 하나 때문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우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고 지켜낸 작은 메모리칩. 원본입니다. 그는 그것을 달려온 경찰관에게 건넵니다. 증거입니다. 살인 미수, 방화, 그리고 폐륜. 경찰들이 박민재와 김 실장을 에워쌉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보다 더 명쾌하게 들립니다. 박민재 씨, 당신을 존속 살해 미수 및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민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태산그룹 회장이야. 변호사. 불러. 내 변호사 오기 전엔 한마디도 안 할 거야. 추악한 발악입니다. 끌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혀를 찹니다.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탑을 무너뜨린 것은 거창한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그저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한 정비공의 고집이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긴장이 풀린 정우의 몸이 휘청거립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돕니다. 하늘은 파란데 시야는 점점 까맣게 닫혀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구급대원이 정우를 부축합니다. 그때 들것에 실려가던 박 회장이 산소 마스크를 벗어던지며 손을 뻗습니다. 잠깐 멈추게. 멈춰. 박 회장의 절박한 외침에 구급대원들이 멈칫합니다. 박 회장은 비틀거리며 들것에서 내려오려 합니다. 다 타버린 양복, 엉망이 된 머리칼. 하지만 그의 눈은 오직 정우를 향해 있습니다. 박 회장이 기어가듯 정우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쓰러지기 직전인 정우의 피 묻은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습니다. 정우야, 내 아들아.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것은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핏줄로 맺어진 아들은 자신을 불태워 죽이려 했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청년은 불길 속에서 자신을 구해냈습니다. 누가 진짜 아들입니까? 누가 진짜 가족입니까? 박 회장은 오늘 70평생 처음으로 진짜 자식을 얻었습니다. 정우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박 회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아들.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하지만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단어. 고아로 자라며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온기. 정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회장님, 엔진 소리 이제 괜찮네요. 정우는 그대로 박 회장의 품으로 쓰러집니다. 정우야, 정신 차려라. 안 된다. 의사 불러. 어서. 박 회장의 절규가 광장에 울려 퍼집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두 사람을 싣고 병원으로 질주합니다. 검은 연기가 거친 하늘 위로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내리쬐니다. 모든 것이 타버린 폐허 위에서도 생명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거짓은 불타 사라졌고 진실만이 그을린 자리에 보석처럼 남았습니다. 구급차 안. 박 회장은 정우의 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눈물방울이 정우의 까만 손등 위로 떨어져 얼룩을 만듭니다. 사람한 다오. 제발 사람한 다오. 내 모든 걸 주마. 내 남은 생명이라도 떼어주마. 노인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덜컹거리는 구급차의 진동 속에서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은 마치 하나의 엔진처럼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습니다. 쿵, 쿵, 쿵.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가장 뜨거운 희망의 고동 소리입니다.
병원 특유의 알싸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맴돕니다. 규칙적인 기계음. 삑삑삑. 그것은 지난밤에 긴박했던 폭탄의 카운트다운 소리가 아니라 생명을 알리는 평화로운 심장 박동 모니터 소리입니다. 창문 틈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따사로운 햇살이 하얀 시트 위로 내려앉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그 밤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평온한 오후입니다. 침대 위 정우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시야가 흐릿하게 번지다 서서히 초점을 찾습니다. 하얀 천장, 링거줄, 그리고 침대 곁을 지키고 있는 한 사람. 박광철 회장입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채 서툰 솜씨로 사과를 깎고 있습니다. 평생 칼이라곤 식사 때 스테이크 써는 나이프밖에 잡아본 적 없는 재벌 회장의 손길이라기엔 너무나 위태롭고 투박합니다. 사과 껍질이 끊어지고 과육이 뭉텅이로 잘려나갑니다. 하지만 그 표정만큼은 수천억짜리 계약서를 검토할 때보다 더 진지합니다. 정우가 마른 입술을 때려다 옅은 신음을 냅니다. 그 작은 소리에 박 회장이 화들짝 놀라 과도를 떨어뜨립니다. 쨍그랑. 정우야, 정신이 드느냐? 나 알아보겠어? 여기가 어딘지 알겠어? 박 회장이 정우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며칠 밤을 지새운 듯 피로가 역력하지만 눈동자만큼은 안도감으로 물기 어린 빛을 띠고 있습니다. 정우는 미소를 지으려 하지만 얼굴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신에 감긴 붕대가 욱신거립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고통조차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회장님, 사과 다 버리시겠는데요? 정우의 쉰 목소리에 박 회장이 왈칵 눈물을 쏟습니다. 이 녀석아, 지금 사과가 문제야? 내가 영영 안 깨어나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박 회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정우의 손등에 얼굴을 묻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정우의 손등을 적십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서로의 생명을 구한 그 어떤 혈연보다 진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박 회장이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구겨지지 않게 소중히 간직해온 봉투입니다. 이거 받아라. 정우가 힘겹게 눈을 돌려 봉투를 봅니다. 이게 뭡니까? 또 병원비입니까? 박 회장이 고개를 젓습니다. 입양 신청서다. 정우의 눈이 커집니다. 변호사 통해서 절차 다 밟아놨어. 내가 도장만 찍으면 된다. 아니, 도장 안 찍어도 소용없어. 내가 강제로라도 찍게 할 테니까. 박 회장은 어린아이처럼 때를 쓰듯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는 진심이 묵직하게 담겨 있습니다. 내 목숨 구해준가? 돈으로는 못 갚는다. 내 남은 인생 너한테 아버지 노릇하게 해다오. 널 내 호적에 올리고 내 아들로 살게 해줘. 내가 싫다면 내가 내 카센터 직원으로라도 들어가마. 정우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눈앞이 다시 흐릿해집니다. 고아로 자라며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단어. 아버지.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박 회장의 거친 손을 맞잡습니다. 직원은 안 됩니다. 회장님 기술로는 국밥값도 못 벌어요. 허허, 이 녀석이 내가 믹스커피는 기가 막히게 타는데.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병실을 채웁니다. 그 웃음은 창밖의 햇살보다 더 따뜻하게 얼어붙었던 서로의 마음을 녹입니다. 계절의 시계 바늘은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던 가을이 지나고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구치소의 독방. 이곳의 공기는 바깥 세상보다 더 차갑고 무겁습니다. 한 줌의 햇빛조차 허락되지 않는 좁은 방 안에 박민재가 앉아 있습니다. 한때 태상건설의 황태자로 군림했던 그는
이제 푸른 수의를 입은 초라한 수감자일 뿐입니다. 그는 벽을 보고 앉아 중얼거립니다. 꿈이야, 이건 다 꿈이야. 내가 회장인데, 내가 왕인데. 면회는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그를 따르던 김 실장도, 돈으로 매수했던 변호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태산이라는 배경이 사라지자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뿌린 악의 씨앗은 결국 그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인과응보. 세상에 이치는 때로 더디게 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법입니다. 철창 너머로 들려오는 교도관의 발자국 소리만이 그의 유일한 벗이 되었습니다. 눈이 녹고 다시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왔습니다. 경기도의 한 공원 묘지. 따스한 봄바람이 비석에 새겨진 이름을 어루만집니다. 강철수, 정우의 친할아버지 묘소입니다. 정우는 말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묘비 앞에 서 있습니다. 다리의 깁스는 풀었지만 아직 걸음걸이는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흉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훈장처럼 당당해 보입니다. 그 옆에는 박광철 회장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박 회장이 직접 준비한 최고급 정종을 비석 앞에 따릅니다. 졸졸졸. 술이 잔을 채우는 맑은 소리가 고요한 묘역에 울려 퍼집니다. 박 회장이 비석을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절을 올립니다. 재계의 거물이 이름 없는 묘비 앞에서 보이는 더없이 깊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어르신, 처음 뵙습니다. 박광철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와 박 회장의 흰 머리카락을 흐트립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이라도 하는 듯합니다. 어르신께서 금지옥엽 키우신 손자, 정우, 군 제가 염치불구하고 아들로 삼았습니다. 핏줄은 아니지만 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평생 사랑으로 지키겠습니다. 저승에서라도 걱정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그것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의 약속이자 두 아버지가 나누는 무언의 대화입니다. 정우도 할아버지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입니다. 할아버지, 저 가족 생겼어요. 이제 외롭지 않아요. 할아버지 말씀대로 제 힘으로, 기술자의 양심으로 사람을 지켰어요. 잘했죠? 사진 속 할아버지가 무뚝뚝하지만 따뜻하게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는 눈시울이 붉어지지만 울지 않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기댈 수 있는 또 다른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요. 박 회장이 정우의 어깨를 토닥여줍니다. 그 손길이 봄볕처럼 따뜻합니다. 1년 후, 태산건설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박광철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직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수원 외곽 리모델링을 마친 형제 카센터. 간판은 새 것으로 바뀌었지만 그 이름은 그대로입니다. 주말이면 이곳은 고급 세단부터 낡은 경운기까지 온갖 차들이 몰려듭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곳에 가면 기막힌 콤비를 만날 수 있다는 소문 때문이죠. 아니, 박 기사, 거기는 왁스를 칠해야지 물걸레질을 하면 어떡해. 정우가 리프트 밑에서 소리칩니다. 이 사람아, 내가 이래봬도 경력 1년 차야. 잔소리 좀 그만해. 박 회장이 투덜거리며 왁스 칠을 합니다. 그의 등에는 여전히 형제 카센터라고 적힌, 이제는 제법 몸에 익은 작업 조끼가 걸려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세차를 하는 전직. 재벌 회장의 얼굴에는 지난 수십 년간 보지 못했던 진짜 웃음꽃이 피어 있습니다. 정우는 태산건설 산하미래기술연구소의 소장이 되었습니다. 로봇공학을 전공했던 그의 재능을 박 회장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덕분입니다. 평일에는 최첨단 로봇을 연구하고
주말이면 이렇게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박 회장과 함께 차를 고칩니다. 정우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로봇은 완벽하지만 사람 냄새가 나지 않으니까요. 낡은 엔진을 고치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웃고 떠드는 이 카센터야말로 정우의 진짜 연구소이자 안식처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손님은 1년 전 그 할머니입니다. 총각, 아니 소장님, 차가 또 이상해. 소리가 덜덜거려. 할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들어옵니다. 정우는 웃으며 장갑을 낍니다. 오셨어요? 어디 한번 봅시다. 정우가 익숙하게 보닛을 엽니다. 박 회장은 옆에서 능숙하게 공구를 건네줍니다. 여기 10mm 스패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우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아버지라는 호칭. 박 회장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래, 아들. 오늘도 한번 살려보자고.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엔진룸을 들여다봅니다. 쿵, 쿵, 쿵. 엔진 소리가 두 사람의 심장 박동과 섞여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기름 냄새, 땀 냄새, 그리고 사람 냄새. 이보다 더 향기로운 향수가 있을까요? 녹슨 인생이라도 닦고 조이면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멈춰버린 것 같은 심장도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가 닿으면 다시 힘차게 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엔진을 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고장나고 때로는 멈춰 서기도 하겠죠.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라는 정비사가 곁에 있다면 우리의 도로는 언제나 희망으로 뻗어 있을 것입니다. 카센터 마당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습니다. 일을 마친 두 사람이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갑니다.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집니다. 그들의 뒤로 수리를 마친 자동차가 경쾌한 시동 소리를 내며 달려나갑니다. 부르릉.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엔진의 힘찬 고동 소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